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학과 김성환입니다. 저는 광주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코로나19 시대의 정신건강관리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 국민이 코로나19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정서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인들도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 제도 변화 때문에 여러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정서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 교실과 광주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광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협력해서 코로나19의 여러 후유증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제학술지에 1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근거 기반 정신건강 중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서 롱 코비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보통 일주일 정도 자가격리를 거치지만 호흡기의 증상은 일주일이 넘어서도 기침이나 가래 등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억력 저하입니다. 브레인 포그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브레인 포그라고 하고 코로나19 감염 이후 이러한 현상들을 많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고요.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염 이후 불면증이 발생했다 또는 피곤해서 낮에 너무 졸린다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자체가 무증상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PCR 검사를 해봤더니 우연히 양성이 나왔지만 특별한 호흡기 증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최근 제 코로나19 증상은 목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기침, 가래, 몸살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감염 증상,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무증상 감염으로 지나가시는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나 정서적 후유증이 더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여러 코로나19 증상 중에 미각이나 후각이 상실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략 한 절반 정도에서 후각 상실을 경험한다고 하죠. 그런데 후각 상실을 경험하시는 분들에서 이런 신경인지, 신경정신학적 증상들이, 후유증들이 더 잘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각이라는 것이 이제 코의 감각이 상실이 되는 건데 코와 사람의 뇌는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후각을 손상시키면서 그 바이러스가 이제 뇌로도 흘러들어가는 경우에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뇌에 염증이 일어나면서 우울,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전에 불안과 우울 증상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가 감염된 이후에 다양한 후유증들이 더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신체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이후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한때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들이 또 유행처럼 많이 사용되기도 했죠. 코로나19가 2020년도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어려움들이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울 현상을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이제 우리말로 코로나 우울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코로나 우울이 잘 발생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코로나 블루가 잘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일반 인구에서 코로나19가 한참 확산하고 있을 때 약 20%에서 우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즉, 전 국민 5명 중에 1명이 심한, 유의한 우울 증상을 겪는다라는 조사인데요. 코로나19 유행 전에
똑같은 평가 도구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략 4에서 5% 정도의 인구에서 유의한 우울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즉,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국민의 우울증 발생률이, 유병률이 4배에서 5배 이상 상승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큰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우울이 잘 발생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저희가 조사했는데요. 첫 번째는 연령 측면에서 볼 때 청년 연령에서 20대 연령층에서 또는 이제 30대 연령층에서 코로나 우울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기저에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이후 코로나 우울이 잘 발생했고요. 흡연자에서 코로나 우울이 잘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는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코로나 블루 위험성이 증가했습니다.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겪는 경우 코로나 우울이 증가했고요. 수면과 식사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생겼다, 어려움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우울 증상이 더 잘 발생했습니다. 반대로 코로나 블루의 보호 요인, 즉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 블루가 잘 생기지 않는다 라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일주일에 3번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라고 응답하신 분들과 저희가 조사한 여러 평가 도구 중에 감사 척도가 있었는데 이 감사 척도의 점수가 높은 경우, 즉 감사 성향이 높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가 잘 생기지 않는 보호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블루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는 취약계층이 더욱 힘들어지는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욱 힘들어졌는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연령 요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기성세대는 기존의 이제 사회 구조 속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막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인 큰 소용돌이 속에서 더욱 큰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청년, 청소년은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신건강 문제 중에, 정신질환 중에 이제 만성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정신질환인 것이죠. 이러한 만성 정신질환은 4분의 3이 24세 이전의 청년 시기에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청년 시기에 정신질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발병 이후 첫 5년 동안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이후 경과를 결정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대 사망 원인의 절반 이상이 자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즉 20대에서 누군가 사망을 하면 2명 중 1명은 자살로 사망하는 것이고 자살의 가장 관련된 주요한 요인이 이제 우울증이라는 정신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20대의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자살률은 조금씩 감소하거나 매년 이제 비슷한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20대에서는 자살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드린 대로 코로나 우울 발생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20대여서 우리가 청소년 그리고 청년의 정신건강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조사에서도 20대에서 코로나 우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 10세에서 24세 청년의 질병 부담을 조사해서 순위를 이렇게 매봤는데 1위는 우울증, 2위는 교통사고, 3위는 환각이나 망상이나 의심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이제 조현병이 세 번째로 큰 질병 부담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울증, 폭력, 알코올 중독, 에이즈, 자해, 결핵, 호흡기 감염 순서입니다.
10개의 질병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청년은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우리가 잘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청년 정신건강센터, 조기중센터인 마인드링크 사업을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2016년도에 독립된 공간에서 청년 조기중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이 돼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 마인드링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대전, 제주, 아산 등에도 이러한 마인드링크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인드링크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 기반 청년 조기중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이나 또는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마인드링크를 잘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우울의 위험 요인으로 첫 번째 연령 요소인 청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은 물리적인 거리두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데 우리가 사회적 교류나 정서적 교류마저 단절이 되다 보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외로움은 우울이나 불안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완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사회적 교류를 잘 이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면과 식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코로나 우울이 잘 발생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불규칙한 수면은 기본적으로 우울증의 위험 요인이기도 하고 또 식욕저하나 불면은 우울증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는 생활 패턴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잘 먹고 잘 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라는 답을 1차적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는지 숙면의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불면증을 경험한 적이 없다. 잠을 잘 못 잔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저도 대체로 잘 자는데 이따금씩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소풍 가기 전날 설레서 잠이 잘 안 오기도 하고 그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약속이 잡혔을 때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들면 오히려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하거나 잠을 잘 자려고 애를 쓰면 역설적으로 잠은 달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자려고 강박적으로 몰입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졸릴 때 자연스럽게 눕는다. 이게 잘 자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새벽 1시, 2시까지 컴퓨터하고 뭐 텔레비전 보고 게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일상을 유지하되 잠이 오는 그런 신호가 올 때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들면 조금 더 깊이 자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잠자다가 시계를 보는 습관이나 괴종시계라고 하죠. 그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시계가 방 안에 있는 것은 잠자는데 좀 해롭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깰 수도 있고 자다가 자꾸 시간을 의식하다 보면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는 걱정과 고민입니다. 그날 있었던 속상한 일을 생각하거나 그 다음날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염려를 하다 보면 잠이 잘 안 오죠. 그래서 골치 아픈 문제들은 침실 밖에 떨쳐놓고 눕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자려고 누우면 조용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고민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잠자리에 들어서 한 30분 이상 잠이 잘 안 오면 그냥 일어나서 다른 일을 좀 하다가 그 일이 좀 잊혀질 쯤 되면 그때 다시 잠자리에 눕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자기 전에 이완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면 좋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거나 따뜻한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몸의 긴장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한다면 잠자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잠자는 장소에서는 돈 계산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깊은 잠을 방해하니까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나는 시간,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늦잠을 잤으니까 보충해서 늦게까지 잠을 자야지 하다 보면 생활 리듬이 망가져서 계속 불면증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잠이 좀 늦게 들었다 하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햇볕을 바로 보는 게 좋습니다. 눈을 통해서 햇볕이 망막을 통해 뇌로 전달이 될 때 우리 생체 신호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서 불면증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막 일어나면 바깥바람을 쏘이고 햇볕을 바로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권고드립니다. 끝으로 적당한 운동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하면 잠이 잘 오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면 몸이 각성이 돼가지고 잠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이후에 잠자기 전에 특히 운동을 하는 것은 피하고 조금 이른 시간에 운동을 해서 적당한 피로감이 오면 잠자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우울증도 증가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특히 뇌세포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림에서 보듯이 뇌세포의 크기와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좋고요. 상담을 받거나 약물 복용해서 우울한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해결이 되면 다시 뇌세포 크기와 개수가 복원이 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뇌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림에서 보이는 빨간 부위를 뇌의 해마라고 하는데 이 부위를 스트레스 호르몬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는 사람들은 이 해마의 크기가 더 작아져 있다라고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뇌의 해마가 하는 역할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기억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기억 저장소에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소가 해마입니다. 해마의 두 번째 기능은 기분을 담당합니다. 정서적 조율을 하는데요. 우리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하는 이런 정서적 상황은 이 해마에서 조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 해마를 공격하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것이 해마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우울한 증상들도 더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이 안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아마 그게 더 또 스트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역설적으로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는다. 스트레스 없는 삶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는 인간 생존을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원시시대 때는 사냥을 하는데 맹수가 앞에 나타나면 스트레스가 되죠.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심박동수가 빨라지고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냥도 더 잘 하게 되고 도망을 가더라도 더 잘 도망가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인간 생존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다만 맹수가 눈앞에서 사라졌는데도 계속 심박동이 빨리 뛰고 몸에 긴장이 되면 이제 그게 병이 되고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인간 생존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나에게 라이벌이 있거나 또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내가 더 집중을 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면 누적이 되면서 이제 병이 되니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너무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나버린 일이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집착하는 것은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상당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걱정을 가급적 많이 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어떤 상황에 긍정적인 측면을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 관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에 속상한 기억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주변 사람들과 지인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자꾸 대화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보호 요인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운동과 감사인데 첫 번째로 운동은 신체 기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뇌세포 손상을 막고 뇌 기능을 강화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력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깊은 잠을 자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해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햇볕을 보면서 운동을 하면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돼서 역시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이상의 유산소 운동, 즉 땀을 흘리면서 심박동수가 빨라지는 그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감사인데요. 감사 성향이 높을수록 코로나 우울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이는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료진이나 소방관의 업무 소진에도 감사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왜 감사가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긍정적인 정서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아까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감사라는 것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감사할 일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생각과 정서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양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많은 스트레스와 소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라고 떠올릴 때 그런 사회적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되면서 스트레스가 줄고 우울한 기분들이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감사한 사람, 상황, 경험, 그리고 작지만 의미 있고 좋은 것들을 자꾸 떠올리고 적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건강에 매우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스트레스 관리와 코로나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만의 노력으로 스트레스나 우울 기분이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하고 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에 대한 사람들의 몇 가지 오해가 있어서 간단하게 그 오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울증 치료약은 중독이나 의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우울증 치료약은 대부분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물질의 복원을 도와줘서 우리에게 활력이나 집중력 향상이나 에너지와 기분을 호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자체가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니 안심하고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뇌나 신경이 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적정한 시기에 약물 치료를 했을 때 뇌의 기능이 잘 보호가 됩니다.
부작용이 많고 독하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최근의 약물들은 매우 발전이 돼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면 충분히 부작용을 조절하면서 편안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울증 약은 오히려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전체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치료가 너무 늦어져서 만성화될 때 오히려 치료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치료를 너무 늦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음건강 상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건강 상담은 매우 일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삶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나 연예인들도 마음건강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들의 컨디션을 조절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 전문가를 만나서 꼭 상담을 받아서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지역에서는 마음건강조치 제도가 있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무료로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널리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정신건강 문제는 신체 건강 문제와 동일하게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질병이든 치료가 늦어지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누적되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하는 현상들을 겪고 있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